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로 남 탓하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밖으로 향한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서 모순의 좀 근원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떤가. 오늘은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제는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 문제도 좋고, 사회 문제도 좋고, 종교 문제도 좋고, 과학 문제도 좋고. 네, 시작하세요. 예. 저한테는 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민 1세대예요, 아빠가. 그래서 그 아빠한테 제가 시집으로 온 거죠, 미국으로. 그래서 여기서 딸을 낳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결혼 정년기가 됐고 지금 살짝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저는 딴 거는 생각 안 하고요. 몸하고 또 정신이 건강하고 그냥 자기 가정만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남자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는 한국 사람이 별로 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진짜 기회라는 게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미국 이민 저는 1세대니까요. 사실 여기 올 때 3,000불밖에 못 갖고 오겠거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 돈 갖고는 아무것도 저희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먹고 살고 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사는 거는 걱정이 없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진짜 이제 와서 진짜 절실하게 후회하는 게 교회를 나갈 걸. 왜냐면은 그래도 그나마 찬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교회 다니시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니까 제가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어서 저는 진짜 무교로 이제껏 일관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는 내가 딴 거는 다 후회가 없는데 너무 차단됐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결혼 생활 행복했습니까? 예, 저는 그거는 자신해요. 그리고 애들도 아빠 같은 남자를 원해요. 근데 딸이 몇 살이에요? 29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껏은 그렇게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살짝 걱정이 드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저의 가장 큰 화두는 그거거든요. 그것만 해결되면은 저는 진짜 아무것도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걱정하는 거 보니 별 걱정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걱정이 있죠, 그게. 없죠. 비록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20살이 넘으면 이제 독립된 인간이에요. 내 품에 있던 인간이 아니고 내 품에 있는 아이가 아니고 독립된 인간이다. 그래서 그 독립된 인간이가 뭐냐 하면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이렇게 자기가 결정하는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섭 안 하는 게 좋다. 관여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결혼하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든 첫째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또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자유고 20살이 넘으면 그 전까지는 내 자식이고 내가 보호자입니다. 20살이 넘으면 이제 독립을 해요. 그래서 1대1 인간이 돼요.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한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몇 살에 하든 한다면 누구하고 하든
외국인하고 하든 그중에 흑인하고 하든 뭐 장애인하고 하든 심지어는 동성애적인 기질이 있으면 같은 여자하고 하든 이거는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안 그러면 걱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한국에서 여기 온 지가 바로 한 3, 40년이 넘은 것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됐으면서 미국 살면서도 교회에 안 가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다. 그러니까 문화로 말하면 섬 같은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변화한 세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괜찮은 남자 그러면서 딱 뭐라 그랬어요? 몸이 건강하고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체 장애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벌써 그 말은 신체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 사고방식이 이게 변화한 새로운 세계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양반 상름 가렸는데 양반 상름 없어지고 교회 따지는 거는 지금 한국 사람이라야만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은 한국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사고도 자녀하고 본인하고 전혀 세계관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평범하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 여성의 사고방식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굉장히 사고가 폐쇄되어 있다. 그게 안 간 게 교회 안 간 게서 그래 생긴 게 아니에요. 괜히 얘기가 스님한테 좀 야단 맞은 기분이죠. 저는 스님 말씀이 전혀 동의가 안 가요. 네. 예. 그리고 그 교회를 안 갔다는 건 제가 꼭 교회를 지칭하는 것보다도 교회를 안 갔다 이 말은 좀, 기독교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하는 예. 건 이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 한국 사람들을 많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곳에 갔으면 그렇죠. 딸이 한국 예. 남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지 않나 이 말 아니에요. 예. 그 말 속에 내 딸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망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렇게 바라는 건 좋은데 딸에게 그런 거를 요구하면 안 된다. 딸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외국인이든 그 비록 흑인이라 하더라도 또는 신체 장애라 하더라도 결혼할 수 있는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어머니가 미리 제약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 딸도 이왕이면 한국 사람하고 하고 싶은데 찬스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찬스가 없으면 엄마가 교회 갈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지금 교회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는 엄마가 뭐든지 아직도 29살이나 되는데도 아직도 엄마가 딸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그것은 시대에 안 맞는 생각이다. 아니,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미국 가서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생각이 조선시대 여자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안 변한 건지, 사회가 안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틀린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틀렸다 그래요. 왜 이 변화된 속에 살면서 그렇게 자기만 안 변하고 그래 움켜쥐고 있어요. 유엔 헌장도 한번 안 읽어봤죠. 예? 유엔 헌장도 한번 안 읽어보고 유엔 인권선언도 한번 안 읽어보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도 한번 안 읽어본 사람 같아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 한번 읽어봐야 되고 미국에 살면 미국 헌법 전문이라도 읽어보고 오늘날 유엔이 많은 역할을 하면 유엔의 헌장도 읽어봐야 되고 인권선언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기 얘기는 굉장히 평범하게 얘기하는데 그 평범한 속에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자녀가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속에 인종적 편견과 신체에 대한 편견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평범한 말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오케이인데 아직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회에는 꼭 결혼해야 된다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결혼하고 싶으면 하지. 결혼하는 게 좋다는 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조선시대 같으면 결혼 안 하고는 여성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제도가. 과거 시험도 못 보고, 땅도 배분 못 받고. 왜냐하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땅을 이렇게 국가에서 배분할 때 남자 기준으로만 배분한단 말이에요. 여자는 배분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이나 무슨 공무원 시험이나 시험 칠 자격이 남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에서는 여성은 남성하고 결혼하지 않고는 자기가 살아갈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 남자가 죽어도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폐지한 게 이미 한국에서 100년 전이에요. 갑오경장, 1894년 갑오경장 때 이미 여성의 재가 허용이라든지 이런 신분제의 철폐 이런 거 다 철폐했거든요. 그래서 여성도 지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모든 걸 다 남자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나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의무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 아니고 본인이 좋으면 가고 본인이 안 좋으면 안 간다. 그러니까 결혼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딸이 알아서 할 거다. 자기 딸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다 똑똑한데 그쪽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네, 자기가 엄마가 내 딸에 대해서 내 아들에 대해서 딱 믿어줘야 딸이 세상에 나가서 확신을 갖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나 결혼 어떻게 해? 이래 물으면 네 알아서 해라 이러고 남자 데려와가지고 엄마 이 남자 어때? 그래 아이고 난 잘 모르는데 네 알아서 해라. 그래 그래도 한번 봐줘. 이러면 아이고 내가 그렇게 남자 잘 볼 줄 알면 내가 아버지 같은 거 만났겠니? 이렇게 항상 아이들의 뜻을 존중해주고 꼭 조언을 요구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더라 하는 정도만 얘기하지 이래라 저래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결혼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안 하는 거를 하라 그럴 필요도 없고 누구하고 한다고 말릴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는 말릴 필요가 있었어요. 왜? 기회가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결혼해서 안 맞으면 헤어지고 또 해도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회가 다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혼에 너무 그렇게 목매달 필요가 없다. 젊은이들의 최대 이 스트레스가 뭔지 알아요? 추석하고 설에 집에 가면 결혼 문제 얘기하는 걸 스트레스 1번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딸에게 맡기시고 자기 인생을 잘 살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걱정해다. 우리 아이 똑똑잖아요. 똑똑은 우리 딸이 다 똑똑한데 남자 골리는 것만 안 똑똑다. 그건 원래 안 똑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알아서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딸이 나한테 물으면 내가 조금 할 말이 있어요. 딸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결혼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눈이 높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걱정은 그건 아니에요. 본인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놔버리는 게 엄마로서 최고 잘하는 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지금 앞분이 얘기하신 거랑 약간 겹치는데요. 제가 그 어머니 속을 썩이는 그 나이 많은 저기 싱글 여성이거든요. 예.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석사로 유학을 와서 석사 박사하고 이제 포닥하고 지금 교수로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는 제가 연애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고, 그리고 한국 가서 제가 이제 매년 한국을 이렇게 가긴 하는데, 가면 사람들이 소개팅을 이렇게 많이 해주긴 해줘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기반이 한국에 있고, 저는 지금 이제 일을 여기서 하니까 기반이 여기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노스캐롤라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정말 만나기가 기회가 너무 없어서, 뭐 사실 이게 어떤 정답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답한 마음에 그런 개인적인 고민을 가지고 좀 왔고요. 일하는 것도 되게 만족스럽고, 사는 것도 되게 만족스럽고,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대하는 것도 너무 만족스럽고 하는데, 이제 저도 지금쯤은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 많이 편안했는데 이제 한번 괴로움 속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는 것 같네요. 아마 지금 질문자 같으면 뭐 공부도 뜻하는 대로 됐고 취직도 됐고 뭐 다 좋았다. 그런데 결혼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 언니 셋에 오빠 하나인데 다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조카도 5명이고 하는데, 이제 제가 한국 가서 얘기를 하면 사실 저희 엄마나 저희 가족들은 결혼하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원하면 하고 뭐 안 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무도 프레셔를 주지 않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면은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가끔 산책을 같이 가고 뭐 같이 밥을 같이 먹고 그 정도 이렇게 좀. 근데 그건 좋은데 당신도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데 밥을 같이 먹는데 간이 서로 안 맞아요. 간이. 아시겠어요? 난 싱겁다 근데 상대는 짜다 그러고 짜다 그러고 싱겁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방안 이 뭐예요?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 때 방안 온도 조절이 서로 안 돼요. 한 사람 덥다 그러고 한 사람 춥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벗어 걸었는데 나는 이러고 짱에 딱 나오는데 이거는 벗어가 침대에다 아무 데나 집어 던져놓고, 화장실에 수건 쓰고도 아무데나 걸어놓고, 변기 물도 잘 안 내리고. 예를 든다면 뭐 나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씻어야 하는데 상대는 3일에 한 번씩 씻는다든지. 예를 든다면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가 서로 다른 면이 나타나요. 그럼 이게 작은 스트레스가 이게 결국은 큰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유 없이 그냥 꼴도 보기 싫어요.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돈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딴 데 한놈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딱 누가 남자가 왜 그래 뭐가 문제냐 하면 뭐 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보기가 싫어. 그럼 이거 왜 그러냐? 이 잠번치를 하도 많이 맞아서 이을뜬 것처럼 이게 작은 스트레스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스트레스보다 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큰 스트레스는 그것만 딱 해결하면 되는데, 또 이건 이혼하려고 그래도 이혼 사유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혼 사유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사유 없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 사유가 없는 것을 사유로 만든 게 뭐예요? 성격 차이다. 이게 아무 성격 차이다 이 말은 아무런 이혼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속 부딪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라 그래요? 그냥 성격 차이다. 옛날하고 틀려. 요즘 병원에 갔는데 몸은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계속 이게 배가 안 좋은데 가도 이상 없다 그러고 검사해도 이상 없다 그러고. 전에는 병명이 안 나왔다. 근데 요즘 병명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신경성이다 이런 거. 아이고 신경성 위염입니다. 신경성 유장염입니다. 전부 신경성이라고.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 스트레스병이에요. 전부 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기 인물에, 자기 직업에, 자기 나이에, 자기 마음에 들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살든지 결혼을 하려면 그걸 딱 버려야 돼요.
그냥 이렇게 골리면 안 돼요. 남자면 됐다. 아시겠어요? 남자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고, 거기에 무슨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나이 따지고, 내보다 위로 20살 위 좋다. 아래로 10살까지 괜찮아. 그것도 20살 해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게 뭐, 중고든 세차든 관계없다. 이렇게 정해야지. 그건 뭐, 중고는 안 되고, 어쩌고. 중고 중에 잘 걸리면 세차보다 훨씬 좋은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런 생각 버려야 되고, 직업이 어떠니, 뭐, 피부빛깔이 어떠니, 뭐, 외국인이 이런 생각 다 버리고, 남자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첫째 결혼이 쉽고, 결혼이 안 되는 거는, 결혼이라는 거는 이건 심리를 잘 분석해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친구를 사귈 때, 만약에 동업자를 사귄다, 사업을 같이 하겠다 할 때면 상대편이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친구로 사귈 때는 뭐만 따져요? 의리를 따져요. 이게 의리가 있나 없나, 이거 친구 기준이지, 키가 작니 크니 이런 건 절대 안 따지잖아요. 근데 결혼을 딱 하면 따지는 게 20가지가 넘습니다. 첫째, 키도 어느 정도 돼야 돼. 아시겠어요? 인물도 어느 정도 돼야 돼. 성격도 좋아야 돼. 학벌도 그래도 괜찮아야 돼. 직업도 괜찮아야 돼. 수입도 괜찮아야 돼. 교양도 있어야 돼. 그런 거 다 이거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없어요. 제로 나옵니다. 70억에 거기에 해당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이 됐냐? 아, 그건 이유가 있어요. 다 살짝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결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결혼에 대한 기대를 넘어가지면 안 된다. 결혼에 대한 기대를. 아까처럼 뭐 산책 좀 나갈 수 있으면 나가면 좋고 이러죠. 그런데 저런 사람이 딱 결혼하면 나중에 하면 스님 말이 얼마나 맞는지 녹음해놨다가 보세요. 남자가 웬떡이가 할 정도 인물도 괜찮고, 아시겠어요? 다 좋아서 이런 남자가 어떻게 내게 됐나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절대로 산책은 안 갈 거예요. 그거 쓸데없이 그거 뭐하러 돌아다니노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여자분이 이혼 사유인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이혼 사유 중에 하나예요. 남자가 서울대학교 나왔고 직장도 대기업이 괜찮고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남자보다 사실 조건을 따지면 훨씬 못해요. 근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에서도 미쳤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한국식으로 말하면 호강의 바체가 요강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저한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내가 아닌 게 아니고 친정에서 이제 우리 딸이 이게 미쳐가지고 일어날 테니까 제발 스님이 좀 해달라는.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 힘들어 하나 하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비 오는 날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 커피숍에 탁 한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음악 듣고 얘기하는 거, 그게. 근데 우리 남자는 그런 무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했어요. 왜? 여자가 바람을 피워가. 그 남자가 누구냐? 자기보다 나이가 15살인가 더 많은 남자인데, 직업도 없는 남자인데 비 오는 날 커피숍에서 커피 마셔준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자가 미쳤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사람은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입을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취미나 취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물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중요시하느냐, 천하를 거슬러서도 자기가 중요시하는 걸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 여성분에 대해서 문제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그것도 그 사람은 그게 더 좋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쥐약을 먹는다는 말은
자기가 선택한 몇 가지 기호를 중요시하면 반드시 결혼하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간단하게 생각해요. 남자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은 쉽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나이 따지지 말고 남자면 됐다 인종도 따지지 말고 그러면 결혼을 성공하는 이유는 어디냐? 기대가 없기 때문에 살아보면 어때요?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기대를 안 했는데 살아보니 뭐 그래도 뭐 밤에 잠자리도 할 줄 알고 그죠? 그리고 전혀 강아지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이건 똥오줌도 그래도 지가 가릴 줄 알고 청소도 할 줄 알고 괜찮네 쓸만하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길 가는 아무 남자나 여자 만나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이 지나치게 결혼에 대해서 기대가 높으면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데려다 놔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면 너무나 자질구레한 게 우리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준비는 20살이 넘으면 육체적으로는 20살이 넘으면 되고 나이 든다고 직업이 있다고 무슨 아파트 있다고 결혼 준비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같이 살 준비가 뭐냐? 맞출 줄 알아야 된다. 입맛이 서로 다르면 그걸 맞출 줄 알아야 된다. 방안 온도 조절이 서로 다르면 상대가 덥다 그러면 난 춥더라도 셋 하나 껴있고 그냥 살아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상대가 짜다 그러면 내 입에 좀 싱겁더라도 음식을 같이 만들고 나만 소금을 조금 더 쳐먹을 수 있도록 옷을 아무데나 벗어놔도 그냥 내버려 두든지 안 그러면 주스가 내가 걸어놓든지 이렇게 할 준비가 돼야지 왜 옷을 안 걸어놓고 맨날 땅에다 놓냐 좀 걸어라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자기가 됐나 공부한다고 내가 보기에 그런 준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성공해도 결혼에 실패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내일부터 학교 가도 여기에도 어때요? 이 노스캐롤라이나 해도 인구가 몇백만 되기 때문에 남자 천지예요. 발에 채는 게 남자예요. 그리고 그래도 한국 남자 괜찮다 그럼 방학 때 한국 가가지고 아무데나 하나 잡아고 오면 돼요. 아까 이분은 여기 사는 분이 저분 잡아왔다 그러잖아, 그죠? 아니,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보살님. 남편이 여기 살았는데 한국에 와가 여자 아무나 잡아왔다 그러잖아, 그죠? 재수 좋게 어떻게 맞아서 그러지. 맞기 어려워요, 원래. 그러니까 가서 하나 잡아와도 되고,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잡아 살아도 되고, 그래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 미국에서 산 세월이 더 많아졌어요. 네. 근데 그런 세월을 살아오면서 지금은 이제 부록을 훨씬 더 넘겼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도 희망 세상 만들기란 그런 표어가 있듯이 저에게 꿈과 희망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나이에. 저도 모르게 안주하는 그런 거에 꿈과 희망, 난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또 내일도 오늘같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보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물론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게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야 그때 내가 이걸 알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어렸을 때 몰랐던 거를 지금은 아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좀 더 나이가 먹어서 내가 그때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뭔가를 했으면 또 다른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될까 봐.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있죠. 네.
우리가 어릴 때 몰라서 지금 약간 후회되듯이 지금 몰라가 미래에 후회될 만한 일들이 있죠. 그랬을 때 지금 그냥 안주하는 게 나중에 정말 후회를 하게 될까? 오늘 하루하루 생각하고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사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쵸. 굳이 남에게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맞춰야 되는 건 아니죠. 아이고, 그거 20살이 넘었으면 내 맘대로 살면 돼요. 부모 말도 들을 필요 없고 선생 말도 들을 필요 없고 내 맘대로 살면 되는데 네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내가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사는 건 좋은데 남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 건 어떤 짓을 해도 좋아하는데 남을 손에 끼쳐서는 안 된다. 내가 사랑하고 행복한 건 좋은데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성추행하기, 내 좋다고 남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말할 자유는 있지만 남을 말로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 네 가지만 빼면 인간은 어떤 짓을 하고 살든지 나도 남 눈치 보고 살 필요 없고 남 일에도 간섭할 필요가 없다. 남을 해치지 마라. 남을 손에 끼치지 마라. 남을 괴롭히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남들이 저한테 하는 건요.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거에 아닌 문제는 내 자식이라도 그게 아니면 그냥 지 알아서 살도록 두고 내 부모라도 그게 아니면 지 알아서 살도록 놔두는 게 좋아요. 만약 학교 선생님이 애들 수업 시간에 존다. 그럼 이 네 가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수업 시간에 졸고 있다. 안 들어가잖아. 그죠? 내버려 두면 돼요. 수업 시간에 잔다. 내버려 둬야 돼요. 성적이 떨어졌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놔두면 돼요. 성적이 떨어진 건 어쩌면 다른 애들 성적 올려준 효과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복 짓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떠든다. 이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수업 시간에 떠들면 다른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건 선생님이 지적을 해줘야 돼요. 너 말할 자유는 있지만은 다른 애 수업을 방해할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떠들지 마라. 그래도 떠들고 싶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떠들어라. 이렇게. 이거는 엄마나 부모가 딱 그걸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예를 들면 장난감 가지고만 다른 애 걸 뺏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아이고, 그냥 맛 좀 가지고 놀고 싶도록 놔둬라. 이렇게 식으로 하잖아요. 공부 못하고 이건 엄청나게 야단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엄마나 학교 선생님마저도 인간으로서 사는 가치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학교 폭력이라는 게 학교 폭력이 별거 아니에요. 딱 네 가지예요. 남의 때리거나, 물건 뺏거나, 성추행하거나, 욕설하거나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사회의 범죄라는 것도 다 이 네 가지에 들어갑니다. 크게 나누면. 여기에 이제 종교에서 계율에 술 먹고 취하지 말라는 게 하나 포함되거든요. 근데 이건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들어가느냐? 술을 먹고 취하게 되면,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취하게 되면 이 네 가지 범죄를 다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취하게 되면. 그래서 술을 먹지 마라 하는 거는 취했다 안 취했다가 구분이 확실히 안 되니까 아예 먹지 마라고 하는데 핵심은 먹지 마라가 아니에요. 먹고 취하지 마라거든요. 술을 먹고 취하면 욕설하기 쉽고 술을 먹고 취하면 성추행하기 쉽고 성추행이 신문에 나는 것마다 그냥 맨정신에서야 다 술 먹고 취해가 있어요. 다 술 먹고 한잔하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해서 생긴 문제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는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가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했다. 이건 아무 문제도 없는 거니까 그건 놔두면 돼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자기 자유니까. 그리고 내 하는 행동도 남이 뭐라 그래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자유롭게 살도록 돼 있는 존재예요. 이걸 지나치게 규제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행복을 장애하고 창의성을 장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도덕이라는 거는 다 따지고 보면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도덕이 잘못된 남녀 차별한다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면 요 네 가지의 범주에 벗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네 가지의 범주에 벗어나면 그 도덕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돼요. 모든 윤리 도덕은 생태윤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생태윤리를 거스르는 윤리가 있다면 그거는 오래 못 가요. 보편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이론이 법 진리가 되려면 그럼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든지 여자에게만 적용이 된다든지 가난한 사람만 적용이 이러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나가면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본인의 질문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거는 왜 그냥 사람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뭐 너는 꿈이 있어야 된다, 희망이 있어야 된다. 어린애도 아니고 그쵸? 하루하루 안주하고 살아가도 그냥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내가 편하다는데 그러니까 그럼 남의 시선에 토끼가 꿈이 있어서 살까? 다람쥐가 꿈이 있어서 살까? 그러나 토끼와 다람쥐는 꿈이 없지만 괴로워는 안 하잖아요. 낙담하고 자살하고 이래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 꿈이 없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막 괴롭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짐승보다 못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아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은 그러나 아기를 낳아서 키우지 않는 거는 이거는 짐승도 안 하는 짓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 이러듯이 꿈이 없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그건데 괴로워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짐승보다 못한 태도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꿈이 없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꿈이 있는 게 문제냐?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꿈이 있든 없든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꿈이 있으면 어떠냐 하면 사람이 조금 생기가 돌죠. 조금 더 도전을 많이 하고 꿈이 없으면 좀 편안하죠. 근데 꿈이 없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스님께 여쭈고 싶은 게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도 스님과 같은 생각으로 18살 이상이면은 그냥 놔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걸랑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태까지 제가 아들한테 원했던 게 뭐든지 열심히 해라.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좌우지간 좀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나보다는 조금 더 낫게 살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편하게 살면서 네가 남들한테 좀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가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영리하지가 않아서 군대를 가겠대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이제 그리고 해병대를 갔걸랑요. 근데 저번 달에는 그게 또 안 맞는다고 나오겠대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죠. 근데 혼자 그래서 이제 해병대 졸업하고 특별히 할 게 없으면 집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혼자 살겠대요. 도움 없이.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냥 지 뜻을 많이 존중해 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한 2주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저기 속도 위반을 했는데 순경 아저씨가 쓰라고 그러는데도 막 도망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자부지간 펠로니로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었걸랑요. 만약에 법을 어겨서 네가 순경한테나 누구한테 잡히면은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그거는 네가 사고를 쳤으니까 네 스스로 해결을 해라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 안 하고 지네 아빠한테 했어요. 근데 너 나한테 왜 전화 안 했니? 그랬더니 마음이 하지 말랬잖아. 그래서 저기 대리한테 전화한 거라고. 근데 지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저한테 지금 집에 들어온 지가 일주일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남한테 베풀면서 살아라 하고 가르쳤는데 남의 돈을 쓰고서는 안 갚고 지금 저기 컬렉션 막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걔를 어떻게 다시 가르쳐야 되나 그거 좀 스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엄마 시킨 대로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엄마 시킨 대로 안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여기 살지도 못해요. 감옥 가 있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아이의 선택이에요. 다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너가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 이렇게 한번 대화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법을 어기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게 너한테 이익인지 손해인지 엄마가 단정적으로 이건 네한테 손해야 이러지 말고 그 결과가 어떠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남의 여성의 종아리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만지고 싶다고 만져가지고 감옥에 갔다. 그럴 때 그래 감옥에 성추행으로 3년 형량을 받고 감옥에 살아보니까 이게 네가 생각해도 그래도 만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참았는 게 좋았겠냐. 이래 물어보면 참았는 게 좋았겠다. 그러면 이걸 소재로 해서 인간이란 건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권리가 있지만은 그 내 하고 싶은 것 중에 남을 손해 끼치거나 남을 해치거나 남을 이렇게 괴롭힌 거는 할 권리가 없다. 즉 하고 싶더라도 나한테 손해 날 일은 좀 참아야 되고 하기 싫더라도 나한테 이익되는 거는 해야 될 때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처득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것이 꼭 잘못됐다기보다 지금 이렇게 작은 일을 저질러가 작은 손해를 본 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본인이 자각을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일을 안 저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자각을 못하면 어떠냐. 이 어리석은 행동이 자각을 못하면 그게 습관이 돼가 반복을 돼가지고 성추행 한 사람이 계속 성추행하고 남 돈 떼먹은 사람이 계속 남 돈 떼먹고 마약 한 사람이 계속 마약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어리석은 행동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행동은 부모가 깨우쳐 줘야 돼요. 아까 수업 시간에 자는 사람은 내버려 두라는 뜻으로 아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떠드는 거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은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자는 거는 잘못된 행동은 아니에요. 남을 손에 끼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행동에 들어가요.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공부를 안 함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행동은 야단치면 안 된다. 깨우쳐줘야지. 10번을 깨워도 다시 자더라도 그럼 깨워줘야지 야단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손해 끼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말할 때 깨우치는 것과 이렇게 야단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리석은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혼하겠다 하면 그건 잘못된 행동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야단치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네가 만약에 결혼할 때도 네 결혼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잖냐? 예. 근데 살아보니 실제로 안 그렇지 않냐? 예. 그럼 지금은 네 이혼하면 좋을 것 같지? 예. 근데 네 이혼하고 나면 또 똑같이 이게 괜히 이혼했다는 또 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러니 이거를 재고해라. 한 번 시행착오를 거듭했으면 2번 다시 안 하도록 하는 게 현명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즉 이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의 선악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너가 전에 실수했던 것을 되풀이하는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이혼하려고 하는 이 목표, 이유가 뭐고 이거를 재점검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따져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 없이 너 욕구가 원인이다. 그럼 네가 여기로부터 한번 자유로워져 봐라.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혼을 안 하는 경우가 되지만은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정말 그렇게 다 따져봐도 10명 중에 1명은 안 사는 게 낫겠다 하는 결론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이런 문제도 그냥 잘못했다라는 문제보다는 이걸 통해서 아이가 뭘 배울 수 있는지를 엄마가 지혜롭다면 약간은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번 경우를 통해서 뭘 자각을 했는지. 저도 살아오면서 인생을 수없이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작은 실수가 큰 실수를 막는 굉장한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치면 재앙이 복인 줄 알게 돼요. 우리는 복은 좋은 일만 생기는 거 복이라고, 나쁜 일은 재앙이라 그러잖아. 근데 진짜 영리한 사람은 재앙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다 하는 걸 깨치게 되면 인생살이의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인도에서 여행을 하다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버스를 타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눈이 찢어지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제가 매년 수백 명을 데리고 순례를 하는데 만약에 순례객을 태우고 이런 사고가 났으면 어때요? 엄청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돌려두고 돌아오다가 사고가 딱 났는데, 왜 사고가 났느냐? 인도 사회의 변화예요. 즉 인도는 도로가 나쁘고 차가 나쁘니까 차 속도가 5, 60km 이상 못 달리게 돼 있는 데서 운전수들의 그 교통법규도 없고 지 맘대로 운전하는데, 인도도 요즘 좋아지고 버스도 좋아지고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이 새로운 변화 속에 운전 습관은 어때요? 과거와 똑같이 운전 습관 하니까 이 대량 사고가 계속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여행을 하다 보면 계속 기사한테 어때요? 빨리 가자, 땡겨라, 앞에 붙여라, 늘 이렇게 잔소리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운전수가 지 재량껏 다녀도 사고 나는데, 이게 차를 고용한 사람이 푸시를 하면 이게 자기 역량 밖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걸 딱 내가 경험하고 일정을 하루를 연기시켰어요. 14박 15일짜리를 15박 16일로 연기하고, 절대로 차간 간격, 이렇게 송신기로 얘기하면 차 사이가 벌어지면 뒤에 사람이 안 들려요. 그러면 이 송신기를, 이 송출이 큰 걸로 구해가지고 조절하고 차간 간격을 좁히려고 푸시 못하게, 빨리 가자는 소리 못하게, 이 거리가 무리되는 거는 좁힌다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그러면 그 작은, 내가 이제 눈이 찢어지고 피가 좀 난 그 실수가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0년간 다니면서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늘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고 자체, 아이가 무슨 경찰에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이 아이에게 복이 되도록, 이 아이의 삶에 뭔가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겠느냐? 없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선악관에 의해서 접근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접근하면, 잘한지 잘못했는지 건 경찰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혜롭다면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내가 그런 지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그냥 엄마로서 걱정, 아이고 많이 안 다쳤구나, 다행이다, 아이고 그래도 그 경찰에 쫓기다가 넘어져가 다쳐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쫓겨가 잡혀가 나쁜 짓 했다 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이고 그래도 엄마는 네가 안 다쳐가 참 다행이다, 그래 감옥에 가서 1년 2년이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네가 만약에 다쳤으면 평생 장애인이 되거나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 신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네가 기도를 해라. 이렇게 엄마가 자식을 안내해 줄 때 자식은 거기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법이 있다. 다만 20살이 넘었으면 사고든 잘못도 그 아이가 자기 몫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자기 얘기 중에 하나 건 잘못됐어요. 사고가 나면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이 넘었으니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그러나 네가 정말 어려울 때, 네 힘으로 네가 도저히 해결을 못할 때, 큰 재앙을 다쳤을 때는, 그때는 엄마한테 전화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근데 스님, 이번에요 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요,
내가 너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지금 이 상황을 네가 제대로 해결하고 집을 되도록이면 빨리 나가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 나가면 두 번 다시 못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이미 해버렸어요. 잘했다 마. 해버린 걸 어떡해. 그러나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식을 내치면 상처를 입습니다. 내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품에 껴안고 있으면 이게 자립을 못하고 내치면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내쳐도 안 되고 너무 껴안고 있어도 안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은 껴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을 끊고 보내줘라 하지 내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건 엄마의 욕심이지. 그러니까 내 품에 안고 있는 것도 엄마의 욕심이고 내보내가 강하게 키우겠다는 것도 엄마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도를 너무 개입이 안 나는 게 좋아. 그럼 강하게 키우겠다고 목표를 정했는데 애가 안 강해지면 이제 내 자식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선생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학교 선생 아들이 대부분 말썽이 많습니다. 이유가 어디냐? 일반 아이들은 학교 가서는 선생님한테 엄격하게 대하지만 집에 오면 엄마한테 어리광을 부리잖아요. 근데 선생님 아들은 이게 학교 가도 선생님이고 집에 와도 선생님이에요. 엄마가 없어. 선생님만 있지. 그래서 심리적 안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춘기 되면 말썽을 일으켜요. 그래서 세상 사람부터 선생 집 아가 왜 저러나 이런 소리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는 공부를 못해도 사랑해야 되고 인물이 못나도 사랑해야 되고 신체 장애라도 사랑해야 되고 사고를 쳐도 사랑해야 돼요. 이웃집 아줌마는 어떠냐? 공부 잘하고 인물 잘하고 똑똑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는 이웃집 아줌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엄마는 없고 이웃집 아줌마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거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이렇게 봐주는 게 엄마거든. 엄마가 자식을 강하게 키우겠다, 어떻게 키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품에 안고 있어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무슨 엄마 의도대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는 그 속에서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겠다고 너무 요즘 한국에서는 다 어떻게 키운다고 조기 지금 무슨 영어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엄마가 전부 이렇게 해집고 다니잖아요. 요즘 뭐 스펙까지 다 누가 만든다. 엄마가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요번에 들통나가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 아줌마 한 말이 뭐예요? 그 아줌마는 목동 아줌마인데 강남 아줌마는 다 하는데 왜 내만 문제고 강남 엄마들은 다 하는데 왜 내만 문제냐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모든 스펙을 엄마가 조작을 해가지고 애를 인류대학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건 과잉이에요. 엄마의 그런 사랑,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건 있지만 그게 지나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기도 아이를 강하게 키운다고 너무 내치면 첫째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두 번째는 반발이 생겨가지고 억지가 있어, 억지. 억지란 건 뭐냐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엄마를 괴롭히는 방법은 엄마의 요구를 거꾸로 함으로 해서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엄마가 공부하면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왜? 공부를 안 해가 엄마 속을 확 뒤집어 놓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자학 증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이 약간 엄마를 괴롭히는 걸로 자기를 해쳐서 엄마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학 증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는 아이를 그 스님 법문을 많이 듣고 그랬다만 내가 원인 제공자인데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따뜻하게 보살피지 절대로 이렇게 사춘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떼내주고 성령이 되면 가능하면 한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아까 저기 질문자처럼 나약하기 때문에 지쳐서 돌아올 때는 엄마는 다 큰아들 30이든 50이든 따뜻하게 등 두드려주고 껴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이다. 뭘 경제적으로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내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자기가 좋아서 해야 돼요. 공부를 누굴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밥만 먹고 공부만 해도 되는 거는 전 인생에서 보면 몇 년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공부는 하기 싫고 박사는 따야 되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하니까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재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공부하신다고 저분 뭐 못했다, 연애 못했다는데 미리 내 법문을 들으시면 공부하면서 연애 따라하고 공부 따라하고 이러면 연애하면 공부에 장애되고 공부하면 연애 못하고 이래 되잖아. 그죠? 그 공부할 때 연애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하고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둘이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면 그게 연애예요. 그러니까 내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이게 연애가 아니고 둘이가 공부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주고받는 거 이거 연애고 그럼 공부할라 친구하고 술 먹을라 친구하고 둘이 술집에 앉아 맥주 마시면서 학술 토론을 하면 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어떻게 푸는데? 한잔 먹어가면서 야 이건 이런 거야. 그럼 그게 공부도 하고 술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애인하고 둘이 앉아가 공부도 하고 술 먹고 연애도 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걸 분리시켜요. 연애라 그러면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핵심이 원 목표가 뭐냐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기 대학에 올 때 연애가 핵심이냐 공부가 핵심이냐 친구가 핵심이냐 이걸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럼 공부가 핵심이다 그러면 공부하니까 연애도 하면 안 되고 친구를 사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주로 세우고 이 공부하는데 같이 가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가 있으면 연애도 하고 공부하는데 같이 가는 선상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술 먹고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올 때는 공부로 왔는데 아예 여기서 남자를 하나 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주로 세워놓고 공부는 온데간데 없고 친구하고 어울려 놀기만 한다든지 연애만 한다 그러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아이고 공부 못했다 이걸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바꾸든지 목적이 살아있을 때는 목적을 우선적으로 놓고 그렇다고 딴 거 안 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겸해할 수도 있는데 항상 줄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스님인데 제가 사회활동 여러 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예 이런 법문도 못하고 인생도 못하고 그냥 데모만 하고 환경운동만 하면 그건 환경운동하지 스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기 때문에 수행자가 해야 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괴롭다고 못 살겠다고 힘든다 하면 그건 수행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먼저 다독여야 된다. 두 번째, 이 문제에 있어서 남에게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수행자의 본분이에요. 그러고 나머지 갖고 딴 거 더 해도 괜찮아요. 역사를 해도 되고 뭐 과학을 해도 되고 딴 걸 해도 되는데 주가 과학으로 바꾸려면 내가 성녀를 그만두고 과학자가 되고 과학자로서 불교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 주종이 자꾸 헷갈리면 인생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거를 주로 잡고 공부 안 하고 딴 거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만 가지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만 가지가 다 공부에 방해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 훼손되지 않는 원칙을 정해놓고 그 선상에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오늘 강의 듣는 게 2시간 다른 전공하는 것보다 여기서 심리적 안정을 구하면 공부에 더 집중이 된다면 이것도 공부예요. 이건 공부 밖의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유용하게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인생의 행복은 뭐 공부 끝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든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민 온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자기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행복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왜 사는가 질문하지 말고 아무리 따져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자살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던져진 존재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 거냐. 이왕지 사는데 어떻게 살까. 내일 죽으면 고민 안 해도 돼요. 이왕지 사는데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게 낫고 속박받고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사는 게 낫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느냐.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잘 살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이다. 종교에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